안녕하세요. 가족의 위대함을 뒤늦게 알게 된 고아 출신의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는데요.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을 찾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외로움에 관한 건 아니고 실행 이야기예요. 고아가 시집을 가서 겪은 끔찍한 사연을 전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써볼게요. 18살에 보육원에서 나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얼른 보증금을 내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답니다. 알바를 하며 미용학원을 다녔어요. 보육원에서 지낼 때 언니, 오빠, 동생들의 머리를 자주 잘라주곤 했었는데 다들 저에게 소질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게 되어 알바로 번 돈으로 미용학원에 다녔죠. 6개월 과정을 듣고 미용실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바로 손님들의 머리를 자르고 파마하고 염색할 줄 알았는데 바닥 청소와 손님 머리를 감겨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미용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님 머리를 커트하려면 최소 3년은 보조로 허드렛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용학원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더군요. 3년의 세월을 업무 시간에는 빗자루질만 했고 남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야 가발을 만지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 머리를 처음 만지게 되었는데 감격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절실함이 있어서 그런지 손님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었고 제 능력 이상으로 머리를 해드리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 8년의 세월을 보내 제 나이 31가 되었고 미용실에서 매니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손님 머리도 하고 후배들 교육까지 책임지는 선배가 된 거죠. 갓 20살이 되어 들어온 후배들을 보면 저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때가 새록새록 떠올라 일하는데 열정이 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매니저 자리까지 올랐으나 버는 돈은 적었어요. 미용실이 100m 간격으로 하나씩 있는 세상이다 보니 매출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혼자 살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현재의 삶을 만족하며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애 이야기를 하자면 30 전에 2명의 남자 사귀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오랜 만남을 가지지 못했어요. 애정결핍이 심한 제가 사랑을 강요하고 관심을 구걸하다 보니 남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했답니다. 고아 출신이거나 외롭게 자란 분들이라면 저를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그래도 사랑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더군요. 미용실 건물 7층에 있는 한 사업가가 제 손에 머리카락을 자르며 인연이 되었답니다. 전 손님을 가리지 않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반했다며 저에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기한테만 친절한 줄 알아서 좋았는데 다른 손님들에게도 밝은 모습으로 친절을 베푸니 훨씬 더 좋아졌다며 말이죠. 저는 손님이라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 거의 매일 마주치면서 정이 들기도 했고 시종일관 저를 좋아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마음이 생기면 커피를 마시자며 추파를 날렸는데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이와 연애를 시작했고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1년 넘게 사소한 다툼 없이 사귀었고 그이가 누구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고아인 저는 난생 처음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손님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친절하게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특별하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진실하게만 말하고 과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조언하며 저의 손을 잡고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시댁 식구인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뵙고 90도로 인사하며 제 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냉랭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바로 궁금했던 걸 물으셨어요. 아가씨 미용사라고 했지? 그리고 고아라고? 네 어머님, 둘 다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승철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 팔자에 고아 며느리를 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그리고 미용사? 남의 머리나 만지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정말 용감하구만. 일단 왔으니까 밥부터 먹지. 고아 출신이라는 게 걸림돌이 될 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직업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지만 눈치가 보여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는 앞서 물었던 것에 이어 제 학력을 물으셨고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라고 했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도 참 대단하다. 이런 여자를 일부러 찾는 것도 힘들 텐데 말이야.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걸 다 갖춘 여자를 데리고 왔니? 고아의 고졸에 가짜는 직업까지. 너 이 아가씨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냐? 대놓고 저를 욕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식사가 끝나면 도망치듯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입에서 꺼낸 말 때문에 혼자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엄마, 고하면 어떠고 고졸이면 어때요? 이렇게 예쁘고 참은 사람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이전에 고학력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다들 형편없었잖아요. 엄마도 그 여자들 싫다고 하셨잖아요. 학력 같은 거 배경 같은 거 보지 말라면서요. 그저 착하고 순수한 여자면 좋다고 말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엄마, 이 여자 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시켜줘요. 그의 마지막 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 임신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바로잡으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이가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말았네요. 시어머니는 여러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연신 한숨을 쉬시다가 이내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휴, 큰애 너는 이런 식으로 날 놀라게 하니? 임신을 했다고?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 결혼해라. 얼마나 이 아가씨랑 결혼이 하고 싶으면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혼수부터 가졌니? 너 알아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엄마, 이왕 허락해 주시는 거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와이프가 얼어있잖아요. 와이프? 그래, 와이프 생겨서 좋겠다. 머리 아프니까 그만들 나가봐. 시어머니는 손으로 이마를 만지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이는 결혼을 허락받아 좋다며 깔깔 웃어댔는데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거짓말을 했으니 말이죠. 오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 승낙을 받는 게 말이 돼? 혜정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하도 며느리감 보는데 눈이 높아서 말이야. 내가 서울대 출신 박사를 데리고 와도 싫은 소리 할 사람이야. 그리고 혜정아, 임신은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되잖아. 우리 말 나온 김에 모텔이나 갈까? 아우, 지금 농담이 나와? 나중에 어머님이 갑자기 임신으로 결혼한 걸 아시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내 입장은 생각 안 하는 거야? 미안해. 난 자기랑 무조건 결혼하려고 무슨 말이든 해야겠어. 엄마가 널 두고 고안에 고졸이네 하면서 무안 주면서 반대하길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일단 결혼하고 나서 해명을 하든 임신을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자기 남편이 되면 다 막아줄 거야. 아무도 자기를 힘들게 하지 못할 거라고. 그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없게 해주겠다며 자기만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걱정 근심을 내려두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편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저는 난생 처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혼 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임신은 거짓말이라고 바로 고백했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심한 눈총을 주셨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 것도 죄라며 앞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그래서 자주 시댁에 불려갔는데 어머님은 항상 저 혼자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호출은 가감하게 거절하고 무시하라고 했는데 제 많은 며느리인 저는 시어머니의 호출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불려가면 종처럼 집안일을 해야 했고 계란 시비와 비난을 들어야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늘 날이 서 있는 태도였습니다.
고아 출신이니 뭘 아는 게 있겠어. 넌 할 줄 아는 게 청소기 돌리는 것밖에 없니? 빨래랑 설거지는 왜 이따위로 해놓은 거야? 다림질이랑 그릇 물뜯기 닦는 거는 할 줄 모르는 거냐? 그리고 창틀은 왜 가만둔 거냐? 이 먼지를 나더러 다 마시라는 거니? 가족 없이 커서 그런지 아주 이기적이구나? 야, 내가 너한테 속아서 결혼시킨 걸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 그런데 집안일을 이따위로 해? 다시 해. 내 마음에 들기 전까지는 집에 갈 생각 마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미용실에 출근해야 해요. 오늘은 이만 가고 나중에 다시 와서 하면 안 될까요? 으이그, 끝까지 눈치코치가 없네. 시어머니가 혼을 내고 있으면서 출근할 생각을 해? 못 배운 거 엄청 티내네. 야, 이참에 그냥 미용실 때려치워라. 그깟 남의 말이 먼지는 게 뭐가 대단하고 시어머니 말을 끊고 나가려고 해. 그건 조금 곤란해요, 어머님. 제가 10년 넘게 해온 일이고 제 목표가 대형 미용실을 차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 말씀을 다 받들겠지만 일을 그만두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미용사가 벼슬아치라도 되니? 혼자 고생한 척은 다 하네.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미용쟁이 때려치우고 내 아들 내조나해. 그거 몇 푼 벌려고 밤 늦게까지 집을 비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치우고 며느리 수업 받으러 매일 와라. 오늘 너 하는 걸 보니까 가르칠 게 엄청 많은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다시 미용사를 그만두는 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멋대로 하려면 이혼하고 나가든지 당신의 말을 듣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말씀을 한 귀로 흘리라고 하더군요. 그이가 혼자 시댁에 찾아가서 해결하겠다며 다시는 저에게 막말을 못하게 하도록 못을 받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그냥 한 귀로 무시하고 계속 저의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얼마 뒤 다시 시댁에 찾아갔을 때는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시어머니가 험한 말도 하지 않으셨고 목소리 톤도 교양 있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그제야 남편이 말로만 책임진다고 한 게 아니란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그이만 믿고 따라가면 평범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잠잠해진 시어머니 덕분에 신혼생활은 나름 재밌고 행복했어요. 누구 하나 저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았으니 더할 나위 없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복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신부인 동서였죠. 가정의학과 의사였는데 콧대가 엄청나게 높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알랑방귀를 끼며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는 아주 싸가지 없이 대했답니다. 형님, 저는 의사이고 손이 생명인 사람이니까 시댁에서 하는 일은 전적으로 형님이 도맡아 하세요. 동서, 설거지하기 싫어서 의사인 걸 내세우면서 피하려는 거야? 이 많은 걸 나 혼자 언제 다 해. 그러지 말고 같이 하지. 어머, 우리 형님이 기강을 잡으려고 하시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형님이 딱 그러네요. 이봐요 형님, 저는 의사예요. 고졸 출신 미용사랑 대우가 같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 동서에게 화를 내려고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혼쭐을 내주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쫓아 들어오셔서 저를 나무라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네가 뭐라도 되는 거라 착각한 거니? 손이 똥살하고 지금 내 귀한 며느리를 혼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하는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왜 나대고 그래? 의사랑 미용사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 되겠어? 제가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려고 힘든 교육을 마치고 의사가 된 줄 아니? 넌 남의 머리나 감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아무렇지 않겠지만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둘째 며느리한테 뭘 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쓸데없이 기강 잡겠다고 이런 식으로 불러대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허무하고 기운이 빠져서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희죽거리며 시어머니한테 팔짱을 끼고 앙탈을 부리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서의 밉상짓을 그냥 보기만 했답니다. 하루는 동서와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여주인공이 고아의 고졸 출신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은 저 들으라고 막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드라마에서나 저런 게 가능하죠. 고졸 따위가 회사에서 비중 있는 큰일을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굴 보면 딱 알만하지 않아요? 네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고아 출신들은 예의가 없는 건 당연하고 시어머니 때 혼나면 쪼르르 남편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것들이라니까. 내가 겪어봤잖아. 고아의 고졸. 정말 싫다. 역시 어머님이랑 저는 통한다니까요. 이 현실성 떨어지는 드라마는 그만 봐요. 어머님, 저희 쇼핑이나 갈까요? 요즘 신상 많이 나왔던데. 어머나, 그럼 나야 좋지. 나가서 콧바람이나 쐬러 가자꾸나. 이 시애미가 옷도 한 벌 사주마. 두 사람은 빈말이라도 저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두 사람과 어울리기 싫었으니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늘 무시가 깔린 투로 저라는 사람을 미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혜정아, 유전자 등록센터에 가보자. 거기 가서 자기 유전자를 등록하면 헤어진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더라. 어제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친구 녀석이 네 얘기를 하더라고. 고아인데 유전자 등록 해놨냐고 말이야. 유전자 등록?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별로 내키지 않아. 날 버린 사람들을 애써 찾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내 부모라는 사람이 유전자를 등록했겠어? 길바닥에 날 버렸는데? 혜정아,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 90년대 초중반에는 자기처럼 부모 자식이 원찮게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다고. 지금 당신 부모님이 아직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남편은 유전자를 등록한다고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그냥 한번 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병원 안에 있는 유전자 센터로 가서 피를 뽑고 머리카락까지 뽑아주고 나왔어요. 별 생각 없이 남편 부탁을 들어준 거라 기대는 하나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유전자 센터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부모님을 찾았다면서 말이죠.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기억도 나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야 하나 고민이 되었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당연히 만나봐야 한다며 저와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전자 센터에서 주선한 부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고 싶다 해서 병원에서 만나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했죠. 이틀 뒤 저를 본 나이든 남자가 혼자 나왔더라고요. 눈을 마주쳤는데 어색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주야,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린 거야. 34년 동안 널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제 이름은 혜정이에요.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아직 딸로 여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차갑게 대답하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재차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어졌고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와 저의 유전자가 99.99% 일치한다고 말이죠. 부녀 사이가 확실하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기뻐했고 저에게 축하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혜정아, 자기야 축하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걸 진심으로 축하해. 아직 얼떨떨해. 사실 잘 모르겠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는지. 무슨 소리야. 2번이나 검사를 받았잖아.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확실해. 그리고 혜정아, 내 말대로 널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게 맞지?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빨리 그분, 아니 장인어른을 만나러 가자. 장인어른이라니. 기분 이상하네. 그럼 일단 만나보자. 내가 어떻게 해서 보육원에 가게 되었는지 말이야. 진실은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저와 남편은 다시 친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친부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멀끔하게 양복을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저는 수줍게 고개만 살짝 숙이고 인사를 했는데 친부는 저를 향해 다가와 두 팔을 벌리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주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구나. 이름이 혜정이로 바뀌었다고 했지? 아무튼 넌 내 딸이야. 저기 그만 놔주세요. 제가 여기 나온 건 저를 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알고 싶어서예요. 그러자 친부는 안고 있던 팔을 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 많이 궁금했겠지. 그리고 많이 원망했을 거야. 그런데 선주, 아니 혜정아, 너와 네 엄마는 널 잃어버린 거야. 네가 두 돌이 막 지났을 때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감쪽까지 사라졌더구나. 네 엄마는 화장실에 갔었고 나는 그때 열이 심하게 나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네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우린 사흘을 물도 마시지 않고 너를 찾아봤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었단다. 그때는 CCTV도 없었고 너를 본 목격자도 하나 없었어. 친부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절대로 저를 버린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그만 마음을 열고 친부를 받아주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아빠라고 부르기에는 힘들 것 같으니 차차 거리를 좁히고 친해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친부를 매주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제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듣게 되었는데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눈을 감기 전까지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답니다. 제가 3년 전에 유전자 등록을 했더라면 엄마의 얼굴을 눈에 담을 수 있었던 거죠. 왜 이제야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되었는지 무지한 저를 원망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실종되고 몇 년 뒤에 아빠와 엄마 사이에 제 동생이 태어났다고 전했어요. 그 아이도 저를 만나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빠의 집에 찾아가 저와 비슷하게 생긴 동생을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게 생긴 거죠. 한편 가족 찾은 이야기를 시댁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관심도 없고 미움만 가득한 사람들이니 뭐하러 그런 소식을 전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기쁨은 나눠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직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으니 당분간은 비밀로 붙이자고 말했답니다. 얼마 뒤 시댁에 어김없이 찾아가게 되었고 또 저 혼자 시댁 살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는 좋은 일이 있는지 호들갑을 떨며 축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제가 병원을 차릴 수 있었겠어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저 열심히 일해서 빌린 돈을 빨리 갚도록 할게요. 아이고, 의사 며느리가 병원을 차린다는데 그깟 돈이 대수겠냐?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니 돈 갚을 생각 말고 앞으로의 삶을 즐겁게 누리기나 해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전 진짜 남편 복에 시어머니 복까지 터졌네요. 아, 그런데 한 사람만 빼고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알다마다. 무식하고 가진 게 없으면 성격이라도 착해야 할 텐데.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너라고 안 그러겠냐? 집안 수준 떨어뜨리는 걸 당사자는 알지 모르겠다. 어머님 들리겠어요? 형님 하나면 인생 더러워져요. 그리고 괜히 또 저한테 불똥 튀어서 뭐라 할지도 모른다고요. 집값게 뭔데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주제 파악하라고 일러놨으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저를 언급하더니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들어보니 동서가 다른 의사들과 동업으로 종합병원을 차린다고 하더군요. 건물은 진작에 사두었고 인테리어 공사가 곧 끝나고 병원 설비 기계가 들어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해 주셨답니다. 저는 부럽지도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저와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엿들으며 알게 된 게 서운할 뿐이었습니다. 그이는 시동생 내외가 뭐라든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동서가 여우짓 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 동서와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동서의 종합병원 개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서가 단체 문자로 병원 오픈식이 있다는 걸 보냈는데 저에게도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여태껏 얄밉고 꼴보기 싫을 때만 있어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빠와 동생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좀 달라졌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 식구이니 축하는 꼭 해주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 동서의 병원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친해질 수 있을 거라 믿음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꽃집에 들러 꽃다발과 화분 하나를 사서 택시를 타고 동서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멋지고 깔끔한 병원 건물 앞에 내려 안으로 들어갔더니 3층에서 개원식을 한다고 안내원이 말해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의사 가운을 입은 세 사람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동서의 얼굴이 보여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란 동서에게 꽃다발과 화분을 건네주었답니다. 동서 축하해. 야, 병원 진짜 끝내준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는데 동서는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더군요. 형님이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응? 그야 동서가 보낸 문자를 보고 왔지. 오늘 개원한다고 했잖아. 아,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형님한테도 간 모양이죠?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뒤로 돌아가세요.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길래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해줬으면 억지로라도 못 써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전 할 말은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와서 그렇게 인상을 쓰는 거야? 나도 여기 올까 말까 생각 많이 했어. 그동안 동서가 날 엄청 미워하고 무시했잖아. 그런데도 난 동서랑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충고를 해줬더니 동서가 칙 거리면서 혀를 차더군요. 이봐요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세요? 아, 나 문자 하나 잘못 보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기네. 이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죄다 엘리트들이에요. 서울대 아니면 명문대 출신의 사자들만 모인 자리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여길 왜 기어들어와요? 내 명성을 깎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동서, 말이 심하네. 축하해주는데 학력이 무슨 상관이지? 다들 이마에 명문대 나왔다고 써붙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며 인상 쓸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어? 이거 참, 내가 오늘 잘못 온 것 같네. 그걸 이제 하셨어요? 복 떨어지게 고아의 고졸리 와서 축하해주면 어쩌라는 거예요. 격 떨어지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이 꽃다발이랑 화분도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아빠와 동생을 만나며 모든 식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세상은 제 뜻대로 되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서와는 이대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옳은 거라는 늦은 판단을 했답니다. 동서가 꽃다발을 가져가라길래 꽃과 화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그냥 받아주라고 말하고 뒤를 돌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쓰레기통에 제가 선물한 꽃다발을 쑤셔넣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네. 부정타게 저런 그지같은 년이 왜 찾아오고 지랄이야. 그 순간 저는 화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다시 동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 나뿐만 아니라 동서까지 욕을 먹는다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상관없어요. 부정타는 당신 흔적을 지우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니까. 볼일 다 봤으면 그만 꺼지시죠. 개원 첫날부터 재수 옴붙게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여기서 더러운 꼴을 보고 싶니? 벌써 더러운 꼴 봤잖아. 당신이 내 병원에 발을 들인 순간 내 기분이 아주 더러워졌다고. 어이 고아의 고졸, 주제를 알고 나서야지. 어디 사자들만 모인 자리에 니 년이 찾아와. 아, 당신이 미용사라서 찾아온 거야? 미용사도 사자로 끝나니까 사자다 이거니? 동서의 막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따귀를 날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 대신 동서의 뺨따구를 날리더군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축하객들의 놀란 목소리가 병원을 크게 울렸습니다. 동서의 뺨을 갈긴 가운을 입고 있던 여자는 이 종합병원의 최대 투자자이자 병원장이었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선미야. 병원장은 얼마 전 아빠를 통해 만났던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의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동서와 같이 동업으로 병원을 낸 건 까마득히 몰랐답니다. 동생은 동서의 뺨을 한 대 더 후려치고 말했습니다. 이년이 감히 내 언니를 무시해? 내가 머리가 아파서 좀 쉬려고 했는데 니년 목소리가 하도 크게 들려서 나와봤다. 누구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는가 싶어서 나와봤더니 내 친언니한테 쌍소리를 해대고 있네? 원장님, 이 사람이 원장님 언니라고요? 그럴리가요. 이 여자는 고아예요. 천의 고아란 말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무식한 년이라고요.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원장님.
이 년이 또 내 언니한테 막말을 하네? 고졸의 무식한 년이라고? 차, 야 김은수, 진짜 무식한 건 네 년이야. 어디 내 손님들 앞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개같은 소리 짓거려. 지분도 콕 따질 만큼 못한 주제. 여기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게 가짜나 보인다. 이년아, 안 되겠다. 니년 지분 바로 빼줄 테니까 너 혼자 나가서 병원을 차리든 지랄을 하든 알아서 해. 사실 제가 찾은 아빠와 동생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빠는 수백억대 자산가이자 한 기업의 대표였고, 동생은 명성이 자자한 서울대 출신의 전문의였답니다.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제 동생이 동료 둘과 같이 병원을 차리기로 했는데, 동료 하나가 제 동서와 절친해서 병원에 지분을 넣고 함께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에게 했던 말 몇 마디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뺨 따고 두 대를 맞고 퇴출 통보를 받은 동서는 곧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님 언니인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알았더라면 깍듯하게 모셨을 거예요. 뭐야? 그럼 내 언니가 아니었으면 아까처럼 천박하게 막말을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 니년 말을 들어보니 더더욱 우리랑 같은 배를 탈 수 없겠네. 너 같은 년은 환자를 급으로 먹일 년이야. 돈 없고 못 배운 환자들에게 막대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환자들에겐 빌빌기는 천박하고 무식한 의사로 말이야. 긴 말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 니년 돈은 내가 바로 입금해줄게. 계약서로 11거고 고소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내 변호사팀이 맞대응을 해줄 테니까.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야. 당장 꺼져. 원장님 잘못했어요. 저 같은 년은 맞아도 쌉니다.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원장님이 원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아주 발악을 하네. 이년아, 넌 내가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를 무시하고 짓밟았어. 그런 사람을 동료로 둘 수 없으니까 빨리 꺼져. 동생을 이 자리에서 만난 것도 놀라운데 동서를 저절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울부짖게 만들어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동생과 동서를 번갈아가며 한참을 보았네요. 그러자 동생이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런 년이 동서였어?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심했겠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당한 거에 수백 배 수천 배로 대갚아 줄 테니까. 내가 이 년에 대해 모르는 게 없거든.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기대해. 선미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물론 나에게 하는 행동이 심하긴 한데 병원에서 아예 내쫓아내겠다니? 응? 언니 설마 인연을 봐주려고? 조금 전에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용서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미워도 나랑은 한 식구잖아. 평생 봐야 할 내 동서라고. 네가 이렇게 잘나버리면 평생 날 원망하며 살 텐데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겠어. 그러니까 그만 용서해주라. 아휴, 언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이런 천박한 년을 그냥 용서해줄 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에게 그만 동서를 용서해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알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김은수, 너네 언니한테 사과해. 제대로 무릎 꿇고 사정하듯이 빌어. 동서는 바로 자세를 고쳐 똑바로 무릎을 꿇었고 저에게 두 손을 들어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형님 무시한 거 막말한 거 다 잘못했습니다. 고아의 고졸이라고 조롱한 거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며 형님께 깍듯이 대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 형님 아니면 완전 망해요. 시어머니한테도 쫓겨날 줄 모른다고요. 쫓겨나게 뭘 쫓겨나. 어머님이 자네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잖아. 아니에요. 제가 의사라서 그런 거지 애정이 있어서 예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랑 남편은 조건 결혼을 했어요. 의사 며느리를 얻는 대신에 제 병원을 차려주기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돈으로 여길 들어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쫓겨나면 저 이혼당해요.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동생이 원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동서는 자기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병원에서 쫓겨나면 진짜 큰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 그만 일어나. 나도 동서가 믿고 원망스럽긴 하지만 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걸 보고 싶진 않다고. 동생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그만 일어나 하고 동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동생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 부탁이니 쫓아내는 건 없던 일로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났던 동서는 곧 정신을 차렸고 동생이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과 다같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잔을 채웠습니다. 저는 동생 옆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동서는 바로 맞은편에서 와인과 샴페인을 훌쩍거리며 조금 전 상황을 잊으려고 연거푸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곧 동서는 심하게 취했는지 풀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술주정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씨, 무식한 고절년이 병원장 언니였다고? 아주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그래봤자 넌 하찮은 년이야. 사회에 불필요한 패배자일 뿐이라고. 고아원 출신의 배운 거 없이 무식한 년. 그리고 남의 머리나 만지는 미용쟁이 뿐이라고. 멍청한 년아. 아까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빈 거? 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냐. 이 병원에서 쫓겨나면 내 결혼 생활도 쪽나는 거라서 억지로 연기 좀 한 거야. 이 눈치코치 없는 한심한 이년년아. ABM이 출타한 거지 같은 년이 무슨 행제로 원장님 언니가 된지는 모르겠다만 너 이년아, 그렇게 안심하지 마. 원장년도 니 년이 쪽팔려서 금방 버릴걸? 아이씨, 니 년 면상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토 날 것 같다. 왜? 동서는 저에게 온갖 비난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실컷 하더니 제 앞에 오바이트까지 하더군요. 아무리 취한 사람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부모님 욕까지 하는 년을 가만두는 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의 뺨따구를 세차게 날렸습니다. 동서, 지금 한 말 다시 해봐. 너 안 취했지? 아씨, 가방끈 짧은 년이 감에 의사를 때려? 너 이리 와봐. 무식하고 천박한 쓸모없는 년아. 동서는 정확하게 제 뺨을 날렸습니다. 짝소리가 크게 울리자 제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끌고 가 눕힌 다음에 배에 올라타 양뺨을 사정없이 갈게 됐습니다. 술 취한 동서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제 욕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싫어하면 취해서 뒤지게 맞는 와중에도 제 욕을 하나 싶었네요. 그래서 전 동생을 말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선미야, 아까 한 말 취소할게. 나 동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병원에서 쫓아내줘. 알았어 언니. 그런데 괜찮아? 2년 때문에 속이 많이 썩었겠다. 내가 2년 제대로 밟아줄게.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거야. 그래주면 고맙겠다. 그럼 난 이만 갈게. 동생이 동서를 계속 패주고 있었는데 저는 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전했고 다시는 동서와 마주치지 않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이가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전파했는데 두 사람이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와 조건 결혼을 해서 그 정도로 바닥인 줄도 몰랐고 병원에서 쫓겨난다는 말에 바로 이혼을 결심했더군요. 반가운 말이긴 했지만 시동생 역시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업하는데 마누라가 종합병원에 지불이 있는 의사이면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다른 여자를 바로 알아봐야겠다는 미친 소리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와 동생의 실체를 알게 되어 엄청 놀라긴 하셨지만 두 사람이 시댁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자라는 말에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매번 저에게 야야 거리시더니 이번에는 고생한 말투로 며느리라고 부르셨답니다. 난 큰 며느리가 큰 사람인 줄 알았다. 마음씨도 착하고 머리도 똑똑하더니 그게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였구나. 세아가, 사돈 어른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우리 아들들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둘 다 잘난 인재니까 작은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니. 너희 아버지한테 투자를 받아서 크게 놀아보게 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세아가, 네가 우리 집의 보배였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 아빠한테 투자금을 받아 남편과 시동생에게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출신과 학력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대고 조롱대더니 이번에는 저희 아빠 등골에 빨대를 꽂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 과감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죠? 제 남편은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니 아빠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서방님이야 사업이 꺾이고 있으니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왜 저희 아빠가 해줘야 하죠? 세아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우리가 한 식구니까 도와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어머님, 그동안 저를 괄시하고 막말했던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머님이 하셨던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제가 이렇게 거절하는 거야말로 인지상정 아닐까요? 제가 말을 받아치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제 따귀를 날리셨습니다. 인연이 돈 많은 애비 만났다고 날 무시하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따귀를 날렸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날 무시했죠. 지금 시댁 재산이 모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마련한 거라면서요. 남자 하나 잘 만나서 기생하면서 잘 사셨군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기생? 이게 진짜 죽고 싶어?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게 해줄까?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다시 제 따귀를 날리려고 하자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뒤로 밀쳤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지셨죠.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엄마를 밀친 거야? 이것들이 쌍으로 패륜질을 하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징글징글합니다. 도대체 엄마는 얼마나 잘나셨길래 내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서는 못 봐주겠어요. 저희랑 인연 끊읍시다. 엄마는 동생놈이랑 계속 가족으로 사느니 천의 고아가 되는 게 낫겠다고요. 뭐야? 이 망할 자식. 애비가 되졌으니 호루새끼가 되겠다는 거냐? 그리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네 철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 저런 밑바닥 인생을 새로운 년을 받아줬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많은 사돈한테 돈 좀 받으려고 한 게 잘못이냐? 진짜 말이 통하지 않네요. 엄마가 부끄러운 적이 많긴 했는데 오늘은 치욕스럽네요. 그만 나가봐요. 승찬이 너도 나가. 남편이 거실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자 두 모자는 궁시렁거리면서 나갔습니다. 이후 동서는 병원에서 잘리고 시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주고 서방님과 이혼을 했답니다. 조건 결혼이었으니 둘 다 쉽게 정리를 하고 등을 돌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나무인이었던 동서는 제 동생이 서울에 있는 의사들과 교류하는 사이트에 블랙리스트로 올려져 병원에 취직하기 어렵게 되었다네요. 지방으로 떠나거나 개인 병원 차려줄 남자를 찾지 않는 이상은 재기가 어려울 거라고 동생이 말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친근한 척 다가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알아서 차단해 주더군요. 그이는 진작 이렇게 끊어버려야 했다며 너무 늦게 행동으로 옮겨 후회가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평생 함께한 가족들과 인연을 끊으며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평생 혼자 살다가 가족들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는 대조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네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맞는가 봅니다. 여하튼 저는 남편과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살고 있고 아빠와 동생과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추가로 좋은 소식이 더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임신을 하게 되자 아빠가 강남의 부자들만 산다는 주택 골목에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제 꿈을 펼치라며 강남에 큰 미용실까지 차려주셨답니다. 태교도 하고 미용실도 운영하며 하루하루 재밌게 보내고 있네요. 이렇게 저희 양가 가족의 사연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동서가 더 처절하게 망하게 되면 또 사연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